최근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둔화가 어떤 큰 흐름에서의 둔화가 아니고 작은 흐름, 그러니까 소순환에서 둔화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옆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제 지표가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실제 경제, 실물 경제를 한 2분기, 3분기 정도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뭐 계속 매달 발표될 때마다 그 전달에 발표했던 것도 좀 수정하고 하기 때문에 좀 변화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이 거의 완전히 이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100보다 위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경제가 나쁜 건 아닌데, 보통 경기의 모멘텀이 꺾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제가 쭉 좋아지다가 더 좋아지고 성장률이 더 올라가고 하다가 이게 이제 멈춰버린 거죠. 그 다음은 다시 올라갈 거냐? 그거보다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죠. 그다음에 2008년에 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도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주 짧은 역사상 가장 짧은 그런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거는 큰 흐름이에요. 이 큰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 기업 부도, 연쇄 부도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작년은 좀 예외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려고 했는데 뭐 스톱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경기 침체라 부르긴 하는데, 그게 이제 큰 흐름을 결정합니다. 큰 흐름은 기업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경기 침체로 가요. 근데 작은 흐름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어디서 뭐 조그마한 전쟁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공급 쪽에서 교란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주요한 반도체 공장이 지진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가 가다가 스톱을 하는,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경기도 한 번 시작하면 다음번 기업 부도, 연쇄 부도가 생길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차고 기울고 이런 소순환을 여러 번, 이 큰 하나의 순환 안에 소순환이 여러 번 들어갑니다. 보통 3개 내지 4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1개짜리예요. 작년 4월이 저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소순환에서 차고 기우는 경기는 1년 반에서 2년이 한계입니다. 요게 이제 1년 반에서 2년 이상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좀 기울고, 그 다음에 좀 기울다 보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사이클을, 조그마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데, 여기서의 조그마한 사이클이 하락하는 거를, 아이고, 경기가 침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경기 침체는 주가 지수를 보통 고점에서 30%씩 떨어뜨려요. 근데 요런 거는 보통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7 내지 10%, 우리 뭐 한국 기준으로 보면 10 내지 만 15% 정도, 그런 정도의 고점에서 조정을 낳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주기적인 거, 완벽하게 주기적,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진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인간 세상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도 뭐 이게 이제 누가 계획을 잡고,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자본주의 경제권이 가장 큰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일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일정한 주기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과학에서 쓰는 일반적인 사이클 분석 이런 걸로 분석하는 거, 기술적 분석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인간 세상은 그렇게 자연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 세계는 입자가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어떤 계획을 잡고 뭐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없잖아요. 자연 세계 입자는. 근데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입자, 우리 하나하나의 사람이고 기업들이고 국가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통계청이 발표하는 걸로는 6월 달이 고점을 찍고 7월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OECD의 경기 선행지수는 OECD 국가, 그리고 한국, 미국, 중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7월부터 한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6월 고점, 7월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느냐? 그리고 주가를 보면 그렇죠. 미국은 그렇다고 해도 경기 선행지수가 뭐 고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는데, 한국과 중국은 왜 경기가 둔화된다고 주가가 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은 경기 좀 둔화된다고 좀 조정받더니 다시 올라가던데, 왜 한국은 조정받고 난 다음에 10% 이상 조정받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경제가 달라요. 경제가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은 너무너무 제조업 중심이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그 많은 제조업 주요 기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제조업 물건들, 텔레비전, 뭐 냉장고, 세탁기들, 자동차들 이런 거 한 번 사면 몇 달 있다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바이러스 팬데믹이 돌면서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잖아요. 많은 즐거움이 소비를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면 사람들이 너무 갑갑해하고 너무 불행해 하는데, 여행도 못 다니고 맛집 못 다니니까, 카페도 다니기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집에 있는, 사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고 하기 전까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다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기 바쁘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집에 우리가 가전제품 뭐 텔레비전이 좀 뭐 색깔이 좀 바뀌었다 그래도 사실 냅두고 그냥 지내왔죠. 인테리어가 낡았다 그래 지내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확 바꿔버린 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날 소비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작년 여름부터 올해 봄, 여름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로, 봄, 여름 이후로 제조업 경기가 쭉 하고 꺾여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제조업이 비중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래서 경기 둔화가 좀 심해요. 근데 이걸 이제 경제 전반에 이제 둔화되고 꺾여가고 침체로 간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주요국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정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습니까?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카페 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 가전제품 바꾸고 이런 데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의 경기는 내년 봄, 여름 정도까지는 최소한 둔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올해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면 제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구재 이런 데 들어가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실적이 3분기가 이게 고점일 것 같다. 4분기, 내년 1분기, 심하면 내년 2분기 정도까지 안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게 주가의 하락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왜 안 그러느냐? 미국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GDP에서 제조업이 한 27%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GDP에서 제조업이 한 8%밖에 안 돼요. 거기는 서비스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 카페, 뭐 음식, 여행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혁신적인, 뭐 가령 이제 소프트웨어, 아마존이든 그게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애플 공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뭐 우리가 뭐 도시가 봉쇄됐다고 해서 소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비대면 활동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완전히 대면 활동으로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비대면이 계속 강화돼가는 쪽인데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둔화되다가 다시 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둔화, 경기 둔화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아시아권에서 좀 세게 나타나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 나라들의 제조업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이런 경기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차트 하나는 그런 게 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기업이익 또는 뭐 미국, 유럽 이런 선진 시장에 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의 기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쪽의 기업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올해 봄, 여름 정도부터 제조업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근데 서비스 산업은 지금 정상생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은 더 커지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일수록 제조업 비중이 낮고 하기 때문에 꺾여 내려가는 건 제조업의 비중은 작고 앞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좋아질 서비스 산업 비중이 크니까 이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기업이익이 증가를 이만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게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너무 크죠. 우리는 다 제조업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에서는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제조업 비중이 큰 거예요. 서비스 산업이 있기는 뭐 물론 서비스가 소비에서는 크긴 큽니다. 근데 제조업이 워낙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나타나는 경기 둔화를 사실 우리는 좀 커요. 주식시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게 글로벌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의 기업들이 좀 둔화가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둔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이후도 그랬는데 미국 주가하고 한국 주가가 괴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시 이제 괴리를 좁히려고 그러면 제조업 쪽에 다시 경기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사람들이 확 사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게 쫓아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경기 둔화가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부품 공급의 부족 이런 것도 있어요. 제조업이 뭐 사람들이 꼭 텔레비전 냉장고를 안 사더라도 이번에 폭발적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의 소비가 한번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둔화됐지만 부품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나면 제가 또 하나 차트 보여드린 게 이 차트가 뭐냐면 미국 기준이긴 한데 워낙 미국이 데이터가 좋으니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 세계가 좀 비슷합니다. 소매 점포의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재고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적정 재고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달에 얼마 팔리는데 재고가 얼마 있느냐 이걸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 재고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들 이 재고는 유지해야 돼요. 이건 못 팔아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팔아버리죠. 일단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적정 재고 수준 밑으로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저하게 낮아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경기 침체로 가나요? 그게 아니죠. 세상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물건을 다 가져가고 물건이 재고도 동이 났으면 소매점포는 주문을 하겠죠. 물건 더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더 물건을 만들어서 또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더 안 사도 적정 재고까지 재고를 늘리기 위한 이 뒷단에서의 소비하고는 관련 없이 뒷단에서의 생산과 재고 축적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성장률이 또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부품 부족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적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막 하려고 그러면 기계도 뭐 사야 되고 해야 될 게 많겠죠. 반도체도 많이 살 거 갈 건데,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부족이 아니에요. 이건 부족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가 약한 게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요게 공급이 좀 돼줘야지 생산 활동이 확 늘어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경기 둔하고 다릅니다. 이게 소비자의 뒷단에서 기업의 생산과 재고 축적이 확 일어나야 되는 단계인데 이 부품 공급 부족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이 기업들은 당장 소비자한테 당장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부품 부족에 대해서 서서히 대응을 해 나가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경기 둔화는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이거를 침체로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볼 땐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자재 가격, 커머디티 가격이 경기 좀 둔화돼도 잘 안 떨어져요. 예전에는 중국 경제가 뭐 좀 중국이 지금처럼 헝다그룹 뭐 이런 거 부채 조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을 안 매겼는데 보유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아주 엄격하게 억제하고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취하고 기업 부도가 증가하고 이러면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원자재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건데 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막 크게 하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하락을 하긴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이렇게 해서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면 원자재를 잔뜩 구매해서, 중국이 워낙 원자재 소모를 많이 합니다. 경제 자체가 확 사서 낮은 가격에 사서 그러면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다시 야 경제 끌어올리자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시장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게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국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경제를 확 끌어올리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중국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밀당이 잘 안 통해요. 중국이 경기를 좀 둔화시켜도 이 원자재가 안 떨어진단 말이죠. 요게 한 가지 걱정이에요. 요게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이러다가 보면 이 중국과 원자재 사이에 밀당이 중국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거, 그렇다고 중국은 계속 경기를 끌고 내려갈 수도 없고 침체갈 수도 없죠. 이만한 일로.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게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나타나는 이 물류의, 흔히 영어로는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물류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게 보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류 쪽에 지금 나타나는 심각성의 징후는 보통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주요 항구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몇 대나 정박해 있다. 보통 들어오면 외항에 정박할 일 없이 그냥 곧바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부산항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작아서 외항에 배들이 좀 정박해 있다가 뭐 심지어 한 달씩도 정박해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외항에 좀 쭉 정박해 있는 게 많았는데, 신항 만들면서 이제 그런 거는 없죠. 다들 컨테이너 화물 처리 능력이 엄청나게 커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산항은 안 그렇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주요 항구에서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입항을 못 한대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하도 돈을 많이 줬어요. 놀아도 돈을 줬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놀죠 뭐.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을 소모할 때까지 안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전에 여기저기 좀 저임금 일자리가 새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잘 안 온대요. 왜냐하면 지난 한 1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배달, 이런 거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달 쪽에 수익이 높고 하니까 새벽 배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이 갑질 당할 위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이동한 사람들이 다시 일로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다시 좋아지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컨테이너 부두에 왜 사람들이 없어서 화물선이
외항에 정박해 있느냐? 사람들이 일로 안 오는 거예요. 갔던 사람들이. 아, 나 아직 쓸 돈 있어. 정부가 줘서 쓸 돈 있어. 라는 것도 있고, 이거 해보니까 이게 홀랐네. 나 절로 안 갈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정체가 극심해진, 기존에 당연히 일이 힘들었겠죠.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일 건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시 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큰 경제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데, 그럼 이 돌아오려고 그러면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 될 건데, 야, 이거 인플레이션 압력 상당하겠는데. 연준은 지금도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이 고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월급 많이 주면, 그러면 고용을 중시하는 연준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야, 이거 컨테이너 화물선 정상화될까? 근데 컨테이너 화물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단순히 인력 문제만은 아니에요. 창고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아니, 뭐, 하적해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될 거잖아요. 당장 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창고에 넣었다가 보통 다시 공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창고에 대한 보관에 관한 이 물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재고,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 그건 다 비용이죠. 쓸데없이. 그거 무조건 줄여라. 그거 필요하면 뭐 중국에, 인도네시아에 주문 넣으면 되지. 그걸 왜 우리가 비싼 땅에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가 물건 보관하고 있냐. 그러다가 안 팔리면 물건 썩는데. 그럼 무조건 재고를 줄이는 데만 집중했어요. 근데 지난 우리가 2, 3년 동안 본 게 뭡니까? 저 외곽에 있던 창고들이 도심으로까지 밀려 들어와요.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백화점 한 개층을 그냥 물류로 바꾸는 경우, 물류 창고로 바꾸는 경우도 꽤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 3년 동안 가장 비싸게 글로벌 자본까지 들어와서 부동산 개발한다고 나선 것이 다 이 물류 창고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재고 없으면 망한답니다. 소비자들이, 저도 인터넷 쇼핑합니다만 인터넷 쇼핑한 거 밑에 댓글 쓰는 거 보세요. 정말 내가 이걸 썼는데 어떻고 기능적인 측면 이게 얼마나 좋고 라고 하는 댓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댓글이, 정말 많은 댓글이 배송은 빠릅니다. 배송, 내가 주문했는데 이게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배송 전쟁이 붙었잖아요.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까지 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송이 늦으면 망한다예요. 재고가 없으면 배송 당연히 늦습니다. 물류 창고를 키우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창고는 남았는데 이제는 창고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재고를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이러스 돌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물류가 안 도는 걸 본 거죠. 내가 재고가 없으면 심각하게 내 기업 활동이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소비재뿐만 아니라 커머더티, 원자재도 내가 옛날에는 1개월치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3개월치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창고가 없어요.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남는 창고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에 그냥 외항의 컨테이너 화물선이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물류에 아주 큰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정체가 심하게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몇 달 만에 끝난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면 끝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항만을 떠났던 사람들이 바이러스 다시 그 되면 돌아오겠지. 물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안 돌아오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도 사람만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창고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세상이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뒤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그동안 있었는가,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물류 쪽에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 국내 배송 이런 거는 그동안 계속 새로운 물류 창고를 만들고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아주 깊숙한 곳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 외곽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배송은, 국내 물류는 어느 정도는 계속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는데, 글로벌 물류에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년 반 동안에 그동안 축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딱 걸려버린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잘 지켜봐야 돼요. 이게 분명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커머더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커머더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물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물류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침체로 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뭐 그러다가 좀 다시 좋아지고 하겠죠. 이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커머더티 그리고 물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